교육부가 18번째 교육청은 아닌가? 교육 예산을 학생 수에 비례해서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드리고요. 혹시 장관님 이생망이나 대박자송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최저 교육비에 있는 보충 교육비 항목이 빠져 있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거는. 아, 네, 장관님 고생이 되게 재난 위기 상황을 맞아서 많으신데요. 제가 이번에 사실은 교육부 예산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게 됐어요. 진짜 그러면서 이게 지금 어떤 현재의 교육부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 전체의 그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사실 예산은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이 일을 하는 기관은 도대체 어떤 기관인가, 그 성격과 역할, 기능 이런 게 굉장히 잘 드러난다고 봐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제가 결산을 위해서 이 교육부 예산을 보면서 든 생각이, 이 교육부가 정말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18번째 교육청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라고 하면 사실 전국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이 정책이 각 지역과 학교로 내려갈 수 있는 시스템이나 지원 여건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지역을 넘어선 지역 간의 격차를 좀 이렇게 해소하고 완충시키고 네트워킹하고, 그다음에 아주 요새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뭐 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건 사실 지역에서 하기 어려운, 저는 사실 좀 이런 일에 집중하고 정책에 집중하는 기관이 교육부여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 결산 이걸 봤더니요, 예를 들면 1년 내내 뭐 교육부 한 부서에서는 컨설팅 9번 하고, 그다음에 교사 106명 연수시키고, 그다음에 뭐 학부부 교육 프로그램 몇 개 만들고, 사실 크게 보면 다 이런 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사업들은 사실은 지역에 과감하게 이관하고, 교육부가 정말 정책 그 생산이자 지원 어떤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다시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사실 결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장관님이 좀, 이거 장관님 개인의 어떤 업무 결과라기보다 우리 교육부와 행정 체계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몇몇 의원님께서 교육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재부가 지금 이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육 예산을 줄여야 된다. 그 연동해서 이런 아주 단순한 셈법으로 그런 논리로 이제 지금 교육 예산을 점차 감소시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2017년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 전체 장병수가 줄었어요. 인구 전체가 감소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 예산이 주냐? 그게 아닌 거 같더라고요. 국방부 예산은 해마다 2017년부터 7 내지 8%가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우리나라 이 현재 정부나 우리나라의 정책 그 주체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특히 정부에서 이런 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예산을 학생 수에 비례해서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드리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장관님 이생망이나 대박자송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는 봤습니다. 네,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네. 아이들이 자해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게 유행이 된 지가 되게 오래됐고요. 2018년 조사에 의하면 자해 경험 학생들이 약 7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당 8명꼴로 아이들이 자해 경험을 하고 이걸 놀이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어디까지 와 있나를 잘 보여준 지표라고 보는데, 결산 자료에 보니까 이제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1년 예산이 9억 3천입니다. 근데 이걸 학생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사실 1인당 930원 꼴이에요.
이것도 초등을 빼놓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과연 예산 편성과 그 집행이 제대로 비중이 잘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립대 부서울 학교 관련돼서 불용액이 13억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불용액 발생 사유가 뭐냐면 상담 인력이 말하자면 공무직인 거죠. 공무직이라서 임금 협상의 결과 예측치와 이제 실제 체결된 것에 차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지금 아까 학생 정신건강 문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잖아요. 이 상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그런데 국립대학교 부설 학교에도 정규직 상담교사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게 전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학교에 상담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는 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지금 미래교육, 스마트스쿨 이런 것들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진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아픈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장관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 급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최저 교육비를 산정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 약자인 학생들에게 이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최저 교육비에 있는 보충 교육비 항목이 빠져 있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거는 왜 이게 빠졌는지 이 액수가 초등은 27만 원 가까이 되고 중등은 24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교육 급여 중에서도 특수학교 학생이 일반 학생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지급이 돼요. 근데 특수학교 학생한테는 사실 간접 비용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보장구 같은 게 필요하다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먼저 특수학교 학생들은 모든 과정에 대해서 무상 교육을 제공받고 있어서 교육 급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특수학교 학생들은 다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특수학교하고 일반 학교에도 학급의 학생들은 무상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보니까 원격 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들이 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종합해서 보충교육비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교육 수요에 맞춰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21년부터는 개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셨던 정신건강 문제, 특히 코로나19를 지금 저희가 대응하면서 굉장히 더 중요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심리 방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상담 교사라든가 상담 지원 전문가들의 지원들이 굉장히 절실해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학교의 상담 교사가 아이들의 심리와 정신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의원님들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뭐 보건교사라든가 상담교사를 한 학교에 최소한 한 명씩은 배치하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고자 하고 그 부분은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제 정신과 전문의라든가 소아 청소년 전문의들과 MOU를 체결해서 지금은 일단 이제 이 코로나19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나 학교에 확진자나 또 자가격리나 그런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심리 상담이나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급하게 그 시스템을 마련을 한 것이고요. 이 운영에 대한 또 평가와 그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게 이제 일상적인 시기에서도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